네, 8월 27일 장 마감 후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신 분은 신한금융투자 서울파이낸스센터의 황유현 PB팀장 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오늘 시장 뭐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봐야죠? 재미없었죠? 네, 네, 재미없었고 앞으로도 재미없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계속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던 저도 그렇고 잭슨홀 미팅이 이제 오늘 마무리가 되고 네. 어느 정도 이제 연설할 건지에 대한 것도 감이 좀 있죠. 우리 장 마감 이제 오늘 저녁쯤에 저녁에 뭔가 네, 오늘 저녁에 합니다. 파월 의장이 뭔가 네. 얘기하겠죠. 하는데 뭐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다 예상을 하고 있고 뭐 테이퍼링에 대한 이제 각국 뭐 총재들의 연설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매파적인 연설도 있었고 내년에 당장 뭐 이제 시작해야 된다. 근데 확실한 거는 이번 주에 테이퍼링 관련해서 구체적인 언급들이 계속 강화가 될수록 시장은 조금 더 단단해졌다라는 느낌은 확실히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확실히 그 전에 우려로 먼저 한번 8월 중순 정도에 밀렸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은 이제 그거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는 구간이죠. 이제 이 이후에 주가가 더 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또 살펴봐야겠죠. 네. 네. 근데 이게 어렵죠, 이게. 그렇죠. 이게 안개 속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따 시간 지나봐야지 알겠지만 네. 뭐 별다른 얘기는 없을 것이다. 네. 또 연임 관련된 그렇죠. 이슈가 네. 있으니까 네. 지금 뭐 섣불하게 얘기해봐야 마이너스만 되니까. 네. 그런데 어쨌든 우리 이제 8월 마무리가 돼가고 있으니 네. 9월 달 상승으로 봐야 될 것이냐, 계속 횡보를 할 것이냐. 네. 그렇다면 내가 투자 지금 뭐 어떻게 끌고 가야 될 것이냐. 지금 들고 있는 종목들 네. 다 가지고 가도 되냐, 네. 줄여야 되냐,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죠. 그렇죠. 일단은 좀 크게 개별주 하시는 분하고 중소형주나 아니면 대형주 하시는 분들하고 중소형주나 개별주 매매하시는 분들하고는 확실히 좀 이번 주 시장 온도차는 확실히 다를 겁니다. 네, 확실히 다를 거고 대형주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 뭐 카카오, 네이버 다 마찬가지 할 거 없이 이번 주는 뭐 사실 뭐 대형주만 갖고 있었다라고 하면 뭐 재미없었을 거고요. 근데 그 대신에 개별주들을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 확실히 조금 달라졌네 느낌 확실히 있었을 겁니다. 예, 개별주들은 여전히 재밌었고 그 가운데 시장이 재미없을 때마다 갑자기 튀어 올라오는 정치 테마주들 계속 수급을 일정 부분 가져가주는 부분들 좀 있었고 그다음에 주초에는 뭐 삼성전자 투자 관련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반도체 관련 주식들이 어떤 건 오르고 어떤 건 내리고 또 이제 옥석가리기 하는 거죠. 그리고 어제하고 오늘 조금 시장에서 핫했던 거는 폴더블 관련. 확실히 좀 이쪽으로서 생각보다 이제 폴더블 폰이 잘 팔린다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이제 이쪽 관련 뭐 파인테크닉스라던가 KT 바텍이라던가 세경 하이테크 세 개가 제가 계속 관심 갖고 보는 종목들인데 저는 여전히 조금 더 긍정적으로 봐도 된다. 네. 왜냐하면 못 살 주식들입니다. 개인 투자자가 쉽게.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불안해서 네. 소형주에다가. 네. 소형주에다가 과연 폴더블이 될까에 대한 거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지금 뭐 이렇게 된다 해도 사실은 우리가 정말 뭐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정말 대세로 자리 잡을 그렇죠. 그럼 몇 천만 대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실적이? 네. 그러니까 아직은 좀 불안하지. 네. 근데 이제 뭐냐면 갑작스럽게 이제 시황 얘기하다가 이제 폴더블로 넘어가는데 지금 애플도 내년에 폴더블 폰 나오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오늘 파인테크닉스가 어제도 급등하고 오늘도 같이 급등을 했는데 파인테크닉스 이제 중간에 힌지 만드는 회사거든요. 근데 파인테크닉스는 이거 삼성전자하고 애플 모두 다 수혜를 받을 수 있죠. 삼성전자에도 하고 내년에는 이제 애플에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반대로 이걸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내년에 애플 폴더블 폰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내년에 나오니까 그러면 그 전까지 최소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 시세가 이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뭔가 애플이 나오면 그동안 삼성전자 혼자 이렇게 뭔가 폴더블 폰 개화에 대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었다면 애플이 나오면서 뭔가 파이를 확 늘려주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다른 뭐 지금 KT 바텍이라던가 뭐 세경 하이테크라던가 이런 주식들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상승 추가 가능. 뭐 바이앤홀드가 좀 힘드시면 매매라도 해봐야 되는 섹터 아닌가. 근데 이제 이게 막 급등을 해가지고 나중에 지금이라도 사야지 하면 정말 늦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고민하실 때 사야 되는 게 사실 맞아요. 네. 그러나 우리 계속 얘기하지만 그 소형주는 변동성이 워낙 크니까. 크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신다 해도 정말 제가 중소형주 하면 항상 이게 간극이 있어요. 간극이. 이게 실제로 받아들이시는 시간이라던가 장중에도
계속 그때 매수 타임이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회의 들어갔다 나오니까 네. 폭락해 있다고. 뭐 그런 것도 많죠. 네, 그런 것도 많았죠. 네, 하여튼 그런 거 네. 감안하시고, 네, 그렇습니다. 뭐 하여튼 공부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공부의 어떤 대상으로 지켜보면서 주가 추이를 그래프의 추이를 네. 보시는 것도 좋겠죠. 일단 우리 잭슨홀 미팅 그 정말 뭐 워낙 그 시장이 빠져도 올라도 그 이유를 이 잭슨홀 미팅에서 찾는 그러다- 게 그쵸. 이 지난 8월 한 달이었잖아요. 한 달. 일단 그렇죠. 끝났으니까 네. 일단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좀 지나다가 뭐 한 중순쯤 되면서 또 이제 9월 FOMC 회의가 또 나오겠죠. 네. 그렇다 보니까 뭐 테이퍼링도 테이퍼링이고 금리도 금리 인상이고 계속 이거는 시장을 언제든지 시장에서 하락이 필요할 때 가져다 붙일 수 있는 아주 좋은 재료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시장에서는 계속 아마 줄 겁니다. 그래서 현금 비중은 당연히 9월에도 그리고 추석이 있기 때문에 추석을 앞둔 그 달에는 항상 조심을 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사건 사고가 터진 걸 보면 항상 설 전후, 추석 전후였어요. 예, 제가 이게 뭐 무조건 다 만나는 거 아닌데 이게 무조건 추석 명절 전후로 해가지고 좀 일이 터지진 않았지만 꼭 그 한 방에 계좌가 그동안 모았던 게 다 날라가고 뭐 그랬던 케이스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에도 조심해도 전혀 대세엔 지장 없다. 그러니까 현금 가지고 있으면 그렇다 해서 현금을 가지고 계속 쭉 가시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이게 너무 좋아 보이거나 시장이 한번 크게 밀려서 샀어. 그러면 일시적으로 100%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좀 그게 예상대로 맞아가지고 올라오면 또 적절하게 매도를 해가지고 또 현금 가져가고 또는 생각보다 괜찮아서 샀다고 샀는데 밀리면 손절해서 다시 현금 가지고 그런 거를 조금 일정 부분 하시면서 내가 언제든지 이거는 무조건 언제든지 현금화 할 거야. 그러니까 주식으로 갖고 있어도 이 부분은 무조건 현금성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매매를 하셔야 된다. 일단 우리가 이렇게 시장이 흔들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걱정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까지 우리가 테이퍼링 그 2013년 그 버냉키 텐트럼 그때 있었을 때에도 일시적으로는 흔들렸지만 다시 상승했다. 그렇죠. 네. 이 얘기인데 이게 미국 시장의 얘기지. 미국 시장이지. 한국 시장은 네. 그 이후에 상당히 오랫동안 조정을 그렇습니다. 받지 않았냐. 네. 그러니까 상승한다. 이거는 미국의 얘기지 한국의 얘기가 그렇습니다. 아니다. 착시 현상을 일으키면 안 네. 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받을 타격은 조금 더 클 수 있다. 그렇죠. 네. 항상 그랬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많이 흔들리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냥 한국 시장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어려운 시장입니다. 한국 시장은 매우 어려운 시장이고 미국 시장이 오른다 그래서 무조건 따라오는 시장 아닌 거 이제 아실 거고. 근데 또 희한하게 미국 시장이 내린다 그래서 또 엄청 또 따라서 내리는 경우도 많지만 또 그렇게 또 무조건 커플링해서 또 가는 시장은 또 아니거든요. 한국 시장 고유의 또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일단은 미국이 테이퍼링을 하게 되면 일단은 신흥국한테는 별로 좋지는 그렇죠. 않습니다. 예, 충격이 그거는 더 당연한 크니까. 거고요. 예,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그나마 좀 다행인 건 어제 한은에서 금리 인상을 뭐 혹자는 이제 서프라이즈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제 증권사 전망 리포트를 쭉 봤지만 되게 좀 사실 팽팽했었어요. 팽팽했었고, 것이다, 말 것이다. 할 것이다 말 것이다에 대한 의견이 어디는 뭐 백신 접종률 70% 넘어가는 뭐 추석 이후에 하는 게 일단은 더 좀 약간 정책적으로 좀 좋지 않을까, 정치적으로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있었고, 또는 금융 안정이나 부동산 시장 또는 이제 B2 이런 것들을 안정시키려면 지금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도 있었는데, 이게 사실 뭐 어디가 우세가 추세적으로 더 많다라는 의견보다 각 증권사별로 많이 났던 게 이제 시나리오별로 가장 기본 시나리오는 그나마 이제 가장 기본 시나리오는 다음 10월에 인상하는 게 많긴 했었는데 당연히 가능성은 이번에도 인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다 언급을 다 했었거든요. 근데 일단 어제 언급을 했고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주식시장으로만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일단은 금리 인상한 거는 외국인들 자금 이탈을 일단 좀 막아줄 수 있는 수급적으로 일단 워낙 그런 강세 측면에서 요인이 되긴 그렇죠. 했는데 네, 당연하죠. 네. 근데 또 다시 뭐 저 환율은 또 오르는 것 네, 같은데. 그러니까 근데 이제 과거 통계들을 보면 원화가 금리 인상할 때 추세적으로 인상할 때는 외국인의 자금 이탈이 가속화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주식시장 부동산이나 다른 거는 뭐 다른 논외하고 주식시장의 자금으로 놓고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그나마 좀 그동안 또 많이 비우기도 비웠으니까 지금 구간에서부터는 조금 덜하지 않을까 외국인들의 매도. 근데 오늘은 뭐 외국인들이 수급을 보면 매도했고 했지만 뭐 특별히 방향성 있는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렇습니다. 다음 주도 오늘 같은 시장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말 나온 김에 수급 보면 오늘 코스피는 3,700억 정도 매도했고 네. 코스닥은 900억. 그러니까 뭐 현물에서는 큰 의미는 없죠. 네. 의미는 없고 선물을 다행히 그대로 끝났네요. 네, 3,600 정도 매수했는데 최근의 흐름 보면 좀 특징이 뭐냐면 제가 요즘에 어떻게 잡아가고 단기 매매하는 것들을 어떻게 잡아가고 비중 베팅 사이즈를 어떻게 조절을 하냐면 콜이랑 옵션의 매수냐 매도냐 그냥 그것만 봅니다. 네, 금액 사이즈보다 보면 특히 풋 매도 그러니까 옵션은 이제 네 가지가 있어요. 콜을 매수 매도가 있고 풋을 매수 매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옵션을 매수한다는 그쪽 방향으로 지르는 거고 매도한다는 거는 그거에 대한 반대 방향으로 지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이제 공부를 좀 하셔야지 복잡한데 일단은 네 가지의 포지션이 나오는데 요즘에는 그 콜 매수 옵션의 매수보다는 매도를 보면 되는데 쉽게 말하면 오늘은 풋 옵션 매도가 많았어요. 외국인들이 보시면 이걸 금액으로 보면 막판에 좀 줄였네요. 이거 제가 몰랐는데. 그럼 다음 주 시장도 나쁘지는 않겠지만 잠깐만요. 네. 결국은 오늘 외국인들이 풋 옵션 매도를 아주 약하게 끝냈고요. 그다음에 콜도 매도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콜 매도는 하방으로 배팅이고 풋 매도는 상방으로 배팅인데 상대적으로 콜의 비중이 더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음 주 주초는 조금 뭐 조정의 지수는 조금 조정의 가능성도 있다. 이런 정도 보고 예를 들어서 내 주식을 어떤 한 종목을 뭐 한 100% 뭐 100이라고 있다고 하면 한 50이나 30% 먼저 사보고 다음 주 상황 봐가지고 더 사든지 아니면 그것만 갖고 대응하든지 이렇게 하는 거고 만약에 콜 매도가 더 많거나 그러면 조금 한 50에서 70 사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베팅 사이즈를 조절하면서 이제 트레이딩 그런 식으로 그냥 물량 조절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오늘은 다음 주는 이번 주 오늘 뭐 나스닥 선물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 풋콜 봐도 별일 없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주말을 앞두고 요즘같이 흔들릴 때는 네. 가장 불안하잖아요. 네, 그렇죠. 마지막 쉬는 동안 주말에 뭔 일이 생길까? 그래서 그냥 모르시면 그냥 현금 제일 베스트. 네, 제일 베스트는 현금입니다. 제일 베스트. 무려 원금 보장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일단 안 재밌어요? 원금 보장. 되게 재밌는데. 네. 자, 그렇다면 네. 아직까지는 9월 시장 네. 방향성 좀 주식 보유했던 비중을 30%를 쓸 것이냐 말 것이냐 아직 결정하기는 아직 좀 불확실하다. 그죠. 대신에 밀리면 산다. 밀리면 산다. 올라가면 판다. 그냥 그 정도예요. 3,150 정도, 3,100에서 3,150 사이 될 것 같아요. 오늘 33으로 끝났는데 3,200 넘어가면 좀 줄이고 3,050 이하로 가면 좀 과감하게 좀 사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기업 실적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구간은 맞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올라갈 만한 모멘텀은 사실 없지만 여기서 주가가 더 밀어버릴 만한 모멘텀은 많이 올랐다 정도예요. 네, 많이 올랐다 정도고 근데 그거 반대로 생각하면 주식이 올라갈 이유는 기업 실적이 계속 좋지 않느냐. 그게 지금 상충되는 구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 하방론자와 상방론자의 시나리오 이제 뭐랄까요? 이론이 조금 이제 상충되는 구간이죠. 그러니까 지금 팽팽하게 하는 거고 여기서 어떤 대외 모멘텀 오늘 뭐 이제 아프가니스탄 테러 때문에 영향이 좀 있을 거다 생각하셨던 분들이 사실 그 기사를 아침에 엄청 많이들 공유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무서워서. 근데 뭐 아프간이 뭐 그렇게 뭐 전쟁 날 것도 아니고 옛날 이게 아프간 가지고 이제 뭐 석유 패권을 가지고 전쟁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사실 별 이슈는 이것 때문에 빠지면 산다라는 접근이었는데 아침에 잠깐 흔들리길래 뭐 수소차 관련 주식들 매매 많이 했었고 뭐 그랬었는데 어쨌든 지금 구간에서는 계속 공방전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형주들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앞으로도 재미없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일단은 대형주들 수급이 안 붙는 거는 현물에서 안 붙는 거 보이시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급락을 했었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좀 급반등 한 번쯤은 그래도 네. 해주지 않을까 네. 생각을 했는데 좀 힘들어요. 안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들이 과감하게 올려서 사지는 않겠다라는 정도인 거죠. 과감하게. 저는 이제 일단 이 정도까지는 시장 상태가 좀 좋아지면 이 정도까지는 가능하다라고 봤는데. 삼성전자? 네, 전자. 79,000원? 네, 8만 원 언저리인 거죠. 근데 무조건 간다라는 건 아니고 안 가도 그만이다. 저는 그 생각이에요, 사실. 그만 생각이고 이게 보면 이게 올라갈 때는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눌림목에 사고 내려갔다 눌림목에 사고 이렇게 하는데 또 이 반대는 내려왔다가 가끔 요거를 먹으려고 사는 건데요. 근데 대형주로는 단타기는 어렵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구간에서는 뭔가 그 상하락 지금 어쨌든 누가 봐도 하락 추세니까 하락 추세 안에서의 각도가 변곡이 되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게 나오려면 결국은 뭔가 툭 털어져야 되거든요. 그 변곡이니까 이게 위로 솟구친다. 변곡이라는 게 각이 변한다는 거니까 아래로도 각이 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이게 툭 떨어져 버리면 시장이 3,000포인트까지 가겠죠. 이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7만 원 언저리까지 가면 이제 가지고 계신 분은 시겁하겠지만 또 누군가는 이런 구간이 또 나오겠죠. 단기 반등 구간. 근데 이런 구간으로만 대응을 하셔야 되는 구간이라고 봐요. 근데 그런 시나리오보다는 뭐 좀 더 밀릴 수는 있긴 하겠지만 여기서 이제 횡보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이 음봉도 크게 대량거래 음봉이 나고 투매도 좀 나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나왔다가 이렇게 V자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V자로 올라갈 가능성은 지금 구간에서는 보유자분도 알고 계실 거예요. 힘들다. 그 지금 구간에서는 보유자분은 기대를 하죠. 아 그런가요? 아 네. 이거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실적도 뭐 이번 주부터 계속 돌았던 얘기가 이제 4분기부터는 디램 가격도 꺾인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이제 결국은 그 디램 가격 저점 꺾인 거를 숫자로 눈으로 확인을 해야 우리가 주가는 먼저 그때에서 반응할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그때 지금은 아직은 불안 요소만 있는 거니까 폴더블이 아무리 많이 팔려도 결국 디램이랑 움직이는데 근데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이번 주 화요일 날 말씀드렸던 거 통틀어서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는 저는 조금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7만 원 깨지면 과감하게 산다예요. 7만 원 깨지면 장기 투자 자금도 지금 급할 거 하나도 없다. 네. 아직까지 분명히 기회는 온다. 반등이 일어나기는 좀 쉽지 않다. 네, 쉽지 않다. 일어나도 그 목을 폭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다. 네. 네, 그럼 SK 하이닉스 한번 봐볼까요? 하이닉스는 이게 더 반도체에 더 민감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하락폭이 당연히 클 수밖에 없고요. 이 주식도 10만 원 이하 깨지면 그거 한번 물량 단기에 그냥 기술적으로 반발 매수세 생각하고 산다. 이거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그냥 원형 천장을 만들고 이렇게 내려오고 있잖아요. 사실 이게 이렇게 가고 나면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이제 이 장기 이평선도 이제 꼬꾸라져서 내려올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꼬꾸라져서 내려오면서 주가가 이제 반등을 시도를 하겠죠. 그러면 이제 옆으로 횡보를 하든 주가가 조금 더 밀리든지 간에 그러면 다시 주가가 반등 나올 때 장기 이평선하고 만나면서 장기 이평선을 헤딩을 계속 때리면서 장기 이평선에는 물량들을 흡수하는 과정. 이제 여기가 매집 구간이 되는 거죠. 지금은 이제 수렴 구간에 들어갔어요. 수렴 구간에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매집 구간 들어가고 매집이 좀 일정 부분 계속 되면서 다시 수렴하면서 다음에 반도체 가격 다음 사이클에 그 기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그 수렴 기간 동안 쌓은 에너지를 그때 발산하는 거죠. 그 기간까지 가려면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도 좀 일시적인 어떤 이슈로 급락을 했었으니까 그렇죠. 다시 한번 60선 정도 터치해주지 터치 않을까? 가능하죠. 네, 뭐 이런 생각 기대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있죠. 네. 단기적으로는 가능해요. 네, 가능하죠. 언제든지 가능하죠. 지금은 근데 이제 61선 터치할 때가 이제 매도할 때다. 그렇게 말씀드려도 되나요? 아니 그냥 솔직하게 네. 가지고 있는 생각 얘기해 주시면 되죠. 말씀드렸지만 저는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거의 다 비워냈습니다. 네, 제 개인적으로는 원래 매매를 안 하지만 그때 뭐 화요일 날은 이제 장기 투자 관점으로 말씀드리긴 했지만 지금은 이제 본격적으로 대선 레이스도 들어가고 그리고 시장이 이번 주 뭐 수급 돌아가는 거 보니까 이제 제약바이오 쪽으로도 자금들이 계속 가는 거 보면 일단은 대형주장은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계속 이거는 뭐 7월부터 말씀드렸던 거지만 이제 좀 확인이 된 것 같고 그럼 이 흐름은 조금 더 한 몇 달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분할로 사시는 건 저도 찬성이에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정도 가격이면 분할로 사시는 건 찬성이지만 뭔가 비중을 꽉 실어서 삼성전자 다시 어게인 2021 외치기엔 조금 이르지 않나.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건 우리 황 팀장님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네, 참고만 하시고요. 네. 하여튼 그렇게 보신다는 거. 네.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수소 관련주들에 대해서 오늘 뭐 좀 매매를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수소 테마가 갑자기 뜨는 것 같아요. 수소뿐만 아니라 이번 주 친환경 테마 재생에너지 관련 재생에너지. 풍력도 이번 주에 나왔고 오늘 OCI도 이번 주 계속 좋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힌트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별로거나 그러니까 추세가 없거나 주도주가 없을 때 제일 많이 올라오는 게 가장 우리 한국 주식시장에서 가장 많이 들쭉날쭉하는 게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들이잖아요. 네. 이거는 정말 뭐랄까요? 이거는 뭐 우주항공 테마와 더불어서 결국 인류의 생존과
이제 ESG 관련 인류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잖아요. 이번 여름 우리가 뜨거운 여름 보냈던 거 알고 있고 남극은 북극은 계속 다 얼음들은 녹고 있고 뭐 이번에 뭐 유독 뭐 비 많이 온 기후 변화 이런 것들 많이 봤을 때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정말로 오랫동안 또는 당분간은 계속적으로 해야 될 섹터인 거죠. 재생에너지 큰 틀로 봤을 때. 그러면 그렇죠. 풍력, 태양광, 수소, 전기차 다 같은 섹터인데 그 안에서 뺑뺑뺑뺑 돌잖아요. 수급이. 근데 이 수급이 이 안에서만 돌지 이게 다른 섹터 대형으로 안 간다고요. 그러면 당연히 대형이나 주도주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보면 두산 퓨얼셀 이런 게 올라온 거는 그건 수소 섹터로 계속 올라온 거니까 이렇게 엮여 있으면 좀 올라오는데 지금 그러기에는 좀 다른 쪽이 좀 이쪽에서 잡아먹는 게 되게 약하고 그다음에 또 한쪽의 섹터에서는 지금 뭐 코로나 경구치료제 관련 주식들하고 그다음에 전통적인 이제 제약 바이오 쪽으로도 이제 과대낙폭 나오다 보니까 그런 쪽이 이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쪽에서 일정 부분 시장의 수급을 좀 가져가다 보니까 또 하나는 뭐 이제 오늘 경남스틸 이거 같은 뭐 이런 그 최근에 정제 테마주들 계속 올라가는 거 보면 이쪽도 또 일정 부분 또 가져가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시장의 파이는 좀 한정되어 있는데 이제 이런 자금들이 사실 좀 투기성 자금이거든요. 네. 결국은 투기성 자금들이 대형주든 중소형주든 뭔가 주도주 안에서 이게 쫙 밀어주면서 해야 시세가 나오고 주도주가 형성이 되는데 일단은 이런 자금들이 일단은 쉬고 이쪽에서 놀다 보니까 대형주가 재미없는 거는 거죠. 아무리 밸류를 갖다 붙이고 애널리스트가 좋습니다. 이 적정 가치는 이겁니다 해도 제가 항상 드린 말씀 있잖아요. 시장은 미인대라고. 미인 심사위 내가 보는 미인의 기준이 아니라 시장에서 남들도 인정하는 미인의 기준이 중요하거든요. 주식시장은 그렇죠. 남들이 인정하는 미인 기준이 중요해요. 근데 내가 아무리 이거는 뭐 개인의 취향일 수 있지만 내가 아무리 어떤 연예인이 좋다고 막 좋아해도 나만 좋아하면 아무 의미 없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군집에 처음에는 어쨌든 이제 군집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집단의 매수세가 형성이 좀 돼야 되는데 지금 그게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괜찮아. 저거 사볼까? 이런 생각이 이어지면서 그래서 모아져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대형주는 좀 아직도 쉽지 않다. 네. 예. 근데 이거는 저는 연말까지 갈 것 같아요. 네, 연말까지. 알겠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대형주가 좀 힘들고 중소형주가 앞으로도 좀 상승 모멘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 상황에서 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니까 사야 할 종목 혹은 팔아야 할 주식들 이런 게 좀 나뉘겠죠? 그렇죠. 일단은 중대형주 그러니까 크게 이제 어떤 섹터를 말씀드리기에는 사실 조금 너무 빨라서 그리고 좀 위험 부담도 있고 저도 말씀드리는 위험 부담이 있고 사시는 분들도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게보다 일단은 시가총액 3조 이상과 3조 이하로 그게 놓고 봤을 때 3조 이상인 종목들은 뭐 종목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 있긴 하겠지만 저는 비중 줄였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예, 비중 왜냐하면 언제든 올라가면 선물 때리면서 현물 같이 쓸려 내려올 수 있고 대형주들은 왜냐면 바스켓으로 나오니까 그렇죠. 그냥 기업의 의지와 상관없이 실적에 상관없이 그냥 수급적인 논리로 그냥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냥 시간만 쭉 흘러가면 이거 왔다 갔다 하면 계좌는 그대로고 잔고는 안 늘고 시간만 흘러가니까 기회비용이잖아요. 근데 대신에 이제 다른 쪽 중소형주들 이제 섹터별로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제약바이오 섹터에서도 하나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 쪽에서도 하나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개별주들 완전 개별주 시장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게 있다면 뭐가 있죠? 그런 주가 있다면요. 네. 민망하긴 하지만 포인트 모바일 같은 게 완전 개별주죠. 포인트 모바일이 요 며칠 좀 네, 오늘 좀 상승을 한것 급등하긴 같은데. 했었죠. 예. 네, 오늘 한번 급등했다가 제가 생각했던 게 나왔습니다. 예, 그 포인트 모바일은 제가 이제 아마존이 2대 주주까지 올라갈 거다 했는데 오늘 공시로 인해서 이제 신주 인수권을 교부했다. 예, 총 이제 일정 부분 다는 아니고 이제 예정대로 가면 이제 2대 주주까지 올라오는데 이제 그게 이제 눈으로 확인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코스닥에 있는 대한민국 상장 종목 중에 미국 기업이 주주로 올라가 있는 건 없으니까. 근데 그것도 아마존이잖아요. 근데 이제 통상 우리가 BW 같은 거, 신주 인수권 같은 경우에는 이거 나중에 이제 오버행 이슈로 시장에서 매도 물량으로 나와서 주가에 발목 가로잡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들을 많이 하는데 이거는 조금 포인트 모바일하고 아마존하고는 좀 관계가 좀 다르죠. 왜냐하면 2대 주주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아마존은 포인트 모바일한테 물량 계속 앞으로도 주겠죠. 일거리를 많이 줄 일거리를 계속 것이다. 주겠죠. 2대 주주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거를
아마존이 이거를 뭐 일반 뭐 펀드처럼 싸게 사가지고 나중에 올라가면 팔고 그러 나오는 기업이 아니니까 같이 동반 성장하겠다라는 거니까 시장에서 인정받았죠. 근데 일단 오늘은 워낙에 바닥에서 올라오고 단기 급등하다 보니까 호가창도 좀 얇았거든요. 근데 좀 윗골이 달고 이렇게 변동 심했는데 그냥 천천히 올라가는 흐름에 그냥 바닥에서 나온 거래량 중에 하나라고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아직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게 완전 개별적인 뭐 산업용 PDA라는 게 이거를 어디다 갖다 붙여야 할 그렇죠. 섹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테마가 형성되지 이거 않는 않잖아요. 혼자 완전 그런 걸 개별주잖아요. 개별주라고. 독립개별주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한 전체 포트에서 몰빵이 아니라 뭐 그냥 한 10% 20% 좀 놓고 그냥 뭐라 그럴까요? 반찬거리 정도로. 네. 반찬거리. 네, 반찬거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뭐라 그럴까요? 지금 수소 관련해서 네. 보니까 현대차 그룹이 어제 제가 다른 분 방송에서 보니까 현대차 그룹 자체가 투자를 상당히 많이 그죠. 했더라고요. 현대는 수소에 목숨을 걸었죠, 사실. 네. 네, 앞으로. 그래서 수소 테마가 일어난다고 하면 우리 개별주 이렇게 작은 것들 말고 현대차가 좀 움직여줘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얼핏 그렇죠. 드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 사실. 근데 그래서 현대차는 계속 빠져. 네. 현대차는 지금 수소보다는 그냥 시장 수급 논리가 더 강해요, 사실. 네, 그리고 자동차, 수소차도 수소차지만 일단 자동차용 반도체 가격 올린다는 것도 좀 있고 수급 상황이 여전히 좀 좋지 않은 TSMC가 부분도 있죠. 20% 그렇죠. 올린다고. 네, 그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발목을 잡은 거고 그래서 이제 현대차 본주보다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로템이 뭐 현대로템. 네, 현대로템이 좀 올랐었고 그다음에 오늘 보면 두산 현대로템은 좀 올랐네. 네, 달랐죠. 네. 두산 퓨얼셀도 좀 오늘은 이제 이평선을 뚫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이거 3조 3천 정도 되네요. 그 다음에 기억나는 게 JNK 에이터가 오늘 조금 많이 올라왔었고 바닥에서.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세종공업. 네, 제가 오늘 단기 매매했던 게 세종공업이었는데 이런 것들, 이런 게 좋았죠. 흐름이 좋았고. 그러면 이런 그 하나 질문이 생기는 게 네. 우리 그 황 팀장 같은 경우는 그 거래량을 기준으로 이제 매수 네. 매도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섹터가 부각이 되는 경우에도 그 거래량 그거를 참고해서 하나요? 아니면 네. 이거는 그냥 저는 무조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얘기한 것들이 어떤 기준으로 그 매매를 한 건지 그러니까 보면 오늘 올라갔던 수소차 중에서 JNK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종목이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있잖아요. 근데 저는 뭐 가끔 배장주를 못 살 때도 있고, 이게 약간 뭐라 그럴까요? 파생하시는 분들은 또는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오래 하시는 분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주가가 오르면 뭔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그 전조다. 왜냐하면 예전에도 한번 그 포항에서 지진 날 때 희한하게 포항에서 지진 나기 전에 포항 지진 관련 주식들이 먼저 올랐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사실 저희끼리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지진을 예측을 하냐. 뭐 사실 그 얘기도 했었어요. 근데 주식을 오래 하셨던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뭔가 주가가 먼저 오르면 뭔가 무슨 일이 이쪽에서 있는 거 아니냐? 예, 그렇긴 한데 저는 이제 그런 거를 좀 어떻게 보면 제 과거 경험들을 통해서 거래량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매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세종공업 같은 경우에는 그 수소차 관련 이슈는 계속 지금 재생에너지가 불었으니까 이번 그렇죠. 주에 관련해서 분명히 수소차는 한 번 정도 올 수 있었고 그다음에 어제 그 현대차 관련해 가지고 기사도 떴었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어제였다라고 하면 제가 이 정도부터 계속 관심을 갖고 봤던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갑자기 이 수소 테마가 딱 부각이 돼서 조사하고 들어간 그렇죠. 게 아니라 원래 그렇죠. 거래량 계속, 기준으로 그렇죠. 네. 계속 섹터별로 다 관심 갖고 보는데 뭔가 이평선을 돌파한다던가 거래량이 나온다던가 또는 분봉에서의 조금 제가 생각하는 흐름들이 보인다던가 그러면 다른 종목들도 다 살펴보죠. 그러면 다른 종목들 예를 들어 수소 섹터에 있는 다른 종목들이 흐름이 비슷한가? 그러면 가끔 보면 다 비슷한 모양을 잡을 때가 있어요. 네, 차트든 수급이든지 간에. 그러면 뭔가 앞으로 이제 역으로 거꾸로 해석해서 들어가는 거죠. 이제 주가가 먼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뭔가 주식시장은 알고 있다라는 전제 조건을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양이 비슷하거나 이제 수급이 몰려 있으면 곧 뭔가 수소 관련된 뉴스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고 나서 뉴스 검색해보고 그 다음에 정부 일정 같은 거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흐름들 계속 찾아보면 그 리포트들 최근에 관련 섹터들의 리포트들이 쭉 나오는지 확인해보면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네, 분위기라는 게 맞으면 그리고 시장 분위기도 괜찮다.
시장에 이 섹터의 분위기 괜찮다 하면 그때는 조금 질러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잡아가서 그래서 매매를 했던 게 세종공업이었고 이게 언제였지? 20 수요일 날이었고 이게 그래서 제가 어제 하고 오늘 아침까지 해서 좀 더 샀는데 사고 나서 다행히 조금 단기 매매 아주 좋은 어떻게 보면 제 매매의 정석된 모습 보여줬어요. 이거하고 파인테크닉스 이거는 제가 머니투데이 나가서도 제가 이거 추천을 했었는데 이것도 똑같이 여기입니다. 자, 이것도 제가 방송 찾아보시면 압니다. 이건 제가 수요일 날 추천했었거든요. 수요일 날 아침에. 목요일 날 아침에. 그래서 여기 한번 빵빵이 나왔죠. 이런 부분들 이것도 보시면 이게 무조건 사서 바이앤홀드가 아니라 추세가 내가 생각하는 거가 아니면 바로 잘라내요. 저는 그런 이제 단기 매매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이게 거래량 계속 터트려주고 있고 신고가 노는데 거래량 줄어 있었고 폴더블 이슈는 분명히 됐었고 계속 실적은 좋아지는 그림이다. 그러면 폴더블 관련해서 근데 사실 폴더블 폰 뭔가 흥이 좋다라는 거는 지난주부터 계속 있었잖아요. 그렇죠. 내용이. 그래서 한번 사볼 만하다 했는데 내용을 살펴봤더니 파인테크닉스는 삼성전자도 있지만 애플까지 가네. 그러면 한번 사볼 만하다. 근데 했는데 이게 맞아 떨어져가지고 이게 어제 오늘 좀 급등했었죠. 이건 뭐 지금 그런 샷이라는 게 아니고.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지금 그 뭐라 그럴까요? 그 현대모비스 한번 봐줄래요? 그러니까 현대 로템 많이 오르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계속 빠지는데 최근 며칠 조금씩이나마 현대모비스는 상승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나마 지금 대형주들 중에서 자동차 섹터가 그나마 지금 바득바득 버텨주고 있잖아요. 뭐 질질 흐르는 느낌이지 급락 느낌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얘네들이 조금만 더 올라와주면 저는 이제 자동차 그룹이 조금 더 여기서 올라와주면 현대 기아차 그룹이 올라와주면 시장은 그래도 조금 이제 추세가 생길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좀 이르죠. 수소 하나만 놓고 보고 가기에도. 그래서 아직까지는 글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런 모습이 좀 나와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올라와주는 모습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이런 모습을 아직 나와주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게 현대차 같은 주력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모비스는 약하죠. 네, 약하죠. 시가총액이 지금 25조 정도밖에 안 되니까 삼성전자가 사실 여기서 한 번 더 치고 올라갔으면 아니에요. 제 생각은 지금 흐름이 사실 조금 더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요? 여기서 이게 바로 여기까지 당겨가지고 부위를 만들어 버렸으면 다시 심하게 꼬꾸라질 확률이 높았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차라리 여기서 너무 급한 반등보다는 옆으로 횡보하면서 물량 소화하면서 에너지 모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일단 9월달 시장 네.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해나가야 될지 그거는 뭐 좀 다음 아직은 주 전략이 아직 나왔나요? 네, 저는 전략이라기보다 지금 철저하게 대응장이라고 봐요. 대응. 철저하게 대응장이고요. 예측하지 말고. 지금은 솔직히 예측 못하겠어요. 예측 못하고 대신에 종목별로는 해볼 만하죠. 왜냐하면 되면 수익 실현하면 되고 안 되면 손절을 하면 되고 손절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어렵고요. 저도 어렵고 저도 저도 살 때 이거 손절할게요라고 사지만 손절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 못하는 경우 또 잘한 경우 좀 예를 들면서 어떤 때 손절을 하는지 그 부분 한번 좀 설명을 해주죠. 손절하는 경우는 그냥 우리 오늘은 그러면은 시장에 대해서 별 이슈가 없으니까 투자법, 손절 잘하는 법. 저는 저의 뭐 단기 매매에 대해서 이제 단타도 있고 스캘핑도 있고 스윙도 있지만 저는 이제 주로 하는 거는 한 일주일 간격을 보고 매매해요. 왜냐하면 일주일 정도가 저는 이제 이 스윙 메커니즘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 돈도 많이 날려먹고 시간도 많이 날려먹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주식을 샀어요. 장투든 단타든지 간에 산다는 거는 이 주식을 사면 지금부터 오를 거라는 희망으로 사잖아요. 그렇죠. 사고 떨어질 거라는 희망으로 사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이게 추세 추종 매매의 가장 기본이기도 한데 내가 이 주식을 사서 기본적으로 3일 안에 위든 아래든 방향이 안 나오면 자르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걸 샀으면 최소한 내일이나 모레 정도는 오를 걸 기대하고 산다고요. 근데 2, 3일 안에 오르지 않는다라고 하면 내 판단이 틀린 거죠. 그러면 그냥 가차없이 자르는 게 가장 지금까지 제 경험상으로 가장 좋아요. 그냥 미련 두고 계속 쭉 끌고 갈 때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 먹는 데도 많기는 한데 지금 제가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잘랐다가
팔고 올라갔을 때 다시 사는 게 그게 더 나아요. 왜냐면 안 팔고 늘어져서 떨어졌을 때 고생하는 케이스가 훨씬 더 많아요. 결국은 이런 이제 매매의 썸으로 인해서 총 잔고가 결국 중요하잖아요. 종목별 그렇죠. 한 주 100% 가면 뭐 필요 없잖아요. 아무 필요 없어요. 우리가 비중 실은 게 올라가는 게 중요한 거지. 근데 결국은 이런 전체 계좌의 썸으로 놓고 봤을 때 전체 합산으로 해서 총 잔고가 올라가는 거를 우리가 목적으로 봤을 때 결국 이런 식으로 매매했을 때 사서 안 오르면 장투든 단타든지 간에 이 시장 타이밍과 관련이 있는데 더군다나 단기 매매에서는 사서 2, 3일 안에 안 오르면 팔고 올라가면 그 추세에 그냥 끌고 가는 거죠. 끌고 가서 적절히 거래량이 터지면 팔거나 내가 생각했던 가격에서 팔거나 그렇게 전략을 하는 게 좋을 거고 이라는 그냥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시장이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좋은 게 뭐냐 베팅 사이즈의 조절이에요. 사이즈. 그러니까 베팅 조금만 사이즈. 투자하자. 네.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면 삼성전자가 21선 위에 있으면 내가 평소에 100을 투자했을 때 한 50 이상을 첫 번째 매수로 50 이상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처럼 추세가 불안하고 하방 추세의 느낌이 더 강하고 뭐 계속 변동이 심하다 그럴 때는 처음에 지금은 한 전체 100이라고 보면 30부터 사는 거죠. 네. 베팅 사이즈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다가 시장이 좋아지면 그때부터 베팅 사이즈를 늘리고. 왜냐하면 이게 사람이 인간의 심리라는 게 특히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는 주식이 없으면 되게 불안해요. 그렇죠. 내가 다음날 오르면 내가 사려고 했던 게 오르면 저거 샀었어야 되는데 라고 해서 다음번에 샀을 때 그냥 다 사죠. 100을 다 사죠. 근데 희한하게 내가 사면 내려요. 그런 케이스가 많아요. 오를 때도 있지만 그렇지. 내릴 케이스가 더 많대요. 근데 희한하게 우리가 잔고가 안 늘어나는 이유는 깨질 때 리스크 관리를 못해서 그렇거든요. 근데 결국은 뭐 워렌 버핏도 연수익이 높은 건 아니고 그냥 저는 연간 수익은 모르겠고 분기 단위로는 깨지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일단은. 그러니까 저도 웬만하면 저도 이제 현업에서 뛰고 있고 나름 프로를 지향한다라고 하면 시장이 정말 작년 코로나 3월달, 4월달처럼 그렇게 너무한 장만 아니라고 하면 월 단위로는 깨질 수 있어요. 이번 달처럼 이슈가 이렇게 있으면. 근데 분기로는 절대 깨지면 안 된다. 분기로는. 그러니까 분기 단위로는 뭔가 계좌를 플러스로 돌려내야 된다는 뭐랄까 사명감 같은 게 있어요. 분기로는 깨지지 말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관리를 하려면 결국은 리스크 관리거든요. 리스크 관리. 그냥 결국 리스크 관리예요. 그래서 베팅 사이즈의 조절.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린 게 시장이 좋으면 그리고 또는 삼성전자가 21선 위에 있으면 내가 여기서 삼성전자가 21선 위에 있으면이라는 얘기는 삼성전자를 사자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주식을 투자할 때도 그렇죠. 삼성전자를 지표 삼아서 그렇죠. 왜 삼성전자가 세다는 거는 시장이 편하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지금 시장이 센 시장이야 안 센 시장이야를 판단하는 방법을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21선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예요. 삼성전자가 21선 위에 있으면 좀 베팅 사이즈를 한 50부터 사도 된다. 50이나 70 사도 된다. 또는 뭐 시장 괜찮을 때는 뭐 그냥 한 번 다 질러도 된다. 근데 아래에 있으면 베팅 사이즈를 줄여서 먹을 때 조금 먹고 잃을 때 조금 잃는 게 낫다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1년 중에 보면 시장이 될 때는 정해져 있어요. 네, 올해처럼 1월 달, 그 다음에 뭐 그러니까 정확히 뭐 구체하게 모르겠는데 섹터마다 좀 다르니까. 근데 주식시장이 희한하게 시장이 수익이 잘 날 때는 1년 중에 사실 한 반년이나 될까? 그 정도거든요. 근데 될 때 많이 먹고 잃을 때 조금 잃어야죠. 1년 내내 다 먹을 수 없잖아요. 진짜로 전업 트레이처럼 딱 하루하루 딱 매일매일 딱 수익 뽑아내는 케이스가 아니라고 하면 그러면 먹을 때 많이 먹고 잃을 때 조금 잃어야 되는데 그 과정을 메커니즘 해야죠. 그러니까 메커니즘. 그걸 어떻게 메커니즘을 하냐는 거예요. 그거요? 아니 누구나 그런 생각은 하죠. 계획은 다 있지.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일단 기본적인 그 메커니즘이 발동한다 해서 무조건 잘 될 가능성이 100%라고 할 수도 없지만 그래서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알고는 있어야지. 네, 결국 그게 이제 매매법으로 이어지는 건데. 그래서 제가 제일 가장 편하게 말씀드리는 게 신고가 매매예요. 이거는 진리예요.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4주 신고가를 못 사면 4주 신고가 매매를 이게 추세 추종 매매의 기본이기도 해요. 4주 신고가를 못 사면 절대로 내 계좌에는 52주 신고가 종목이 있을 수가 없어요. 네, 절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 이제 투자자가
리차드 데니스인데 그분은 이제 추서 추종 매매거든요. 그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매매법이에요. 사서 안 되면 자르고 대신에 추세가 만들어지면 이게 쭉 먹는 그런 그러니까 거죠. 그 내가 오를 것 같아서 어떤 주식을 샀어요. 네. 근데 이것이 내가 손절해야 될 만큼 하락하지 않는다 해도 주가가 2, 3일간 안 오른다. 네. 그럼 그러면 자르고. 저는 지금은 잘라야 돼요. 아, 손절이 아니다 네. 하더라도 네. 손해 보지 않았어도 네. 그냥 자른다. 기간 오를 때를 손절. 기다리지 않고. 네, 그렇죠. 기간 손절. 그러다가 다시 올라. 그럼 그때 기간 사도 돼요. 손절. 네. 그냥 저는 이제 기회비용이라던가 왜냐하면 사고 늘어지다가 어쨌든 안 오른 주가가 떨어지지 않고 옆으로 횡보만 해도요. 일단은 시장이 그렇게 변동이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러다가 악재 나오면 그거 다 반영을 한 번 해버렸다니까요. 거기서 물려버려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는 리스크 관리 필요한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3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3을 되게 이거 아시는 분 아실 건데. 그래서 3? 3. 아, 3? 3일선. 단타 하시는 분도 3일선 많이 보고 3분봉 많이 보고 그런 식이에요. 3일선 3분봉. 네. 이거는 단기 뭐 이제 그거는 이제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그래서 저는 숫자도 3일 봐, 3일. 그래서 아, 사서 3일까지는 기다린다. 사서 3일 동안 안 오르면 그냥 자릅니다. 기회비용 단기 차원에서. 트레이드 네, 개념이니까. 네, 그렇죠. 네. 근데 아까 뭐 먹을 때 많이 먹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상승할 때 네. 우리가 그 상승 최고점을 모르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그때 참 팔게 어떻게 고점을 찍고 내려오면 또 수익률이 깎이고, 네. 근데 또 내려왔다 이게 또 올라가기도 하고. 박수 칠 때 떠나는 게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경험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어차피 고점은 못 먹고요. 우리가 정수리 꼭 발 각질에서 사가지고 정수리 냄새에서 팔려고 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 상담을 해보면 본인은 아니라고 말씀하지만 다 그런 거를 내포하고 계세요. 차트에서 꼭지 보고 저 가격에 그렇죠. 팔았어야지. 아쉬워하고 지나고 나면 팔고 더 가면 아쉬워하고 그런데 그러니까 가끔 제가 친절한 주식들을 말씀드리잖아요. 친절한 주식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하고 카카오라고. 그러니까 이런 뭔가 고점에서 이렇게 호가창에 탐욕에 가득한 거래량들. 그다음에 카카오도 고점에서 대량 거래 음봉 이런 것들. 이런 식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참 지난번에 카카오 14만 원 밑에 깨지면 한번 사겠다 했는데 네. 지금 이렇게 약간 반등하고 있단 말이죠. 네. 어떻게 매수했나요? 아니면 안 삽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없어요. 14만 원이 네. 깨지고 아래로 내려올 네. 때 산다. 네. 그럴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알겠습니다. 이유를 혹시 물어봐도 아니요. 그냥 대시세를 냈잖아요. 네. 카카오는. 대시세를 냈습니다. 음. 그리고 역사상 유례 없는 거래량 음봉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올라가려면 이 물량을 소화할 만한 뭔가 모멘텀이 있거나 신규 수급이 들어와줘야 되는데 뭐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카카오의 장기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하지만 주식 하시는 분들 아시잖아요.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거. 제가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신규 진입으로는 싸게 살 수 있는 타이밍이 분명히 올 거라고 보는 거죠. 근데 지금 계속 10,000원 변동범인데 뭐 장기 투자 하시는 분들 뭐 이거 조금 올랐다고 기뻐하실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죠? 네. 못 샀다고 아쉬워할 것도 아니고, 저는 조금 기회는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장이 이렇게 뭔가 아직 변동성이 오늘 같은 경우는 네. 크지가 않다 네. 보니까 그래도 좀 가지신 분들이 재미는 없어도 불안하진 않았던 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은 그렇죠. 들어요. 네. 근데 마음 한켠에 불안함은 계속 그렇죠. 있으실 거예요. 주식을 하는 이상. 그러니까 한국 주식은 원래 이러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주말을 보내면서 월요일이 기대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월요일이 지금은 불안하면 작년에는 왜 토요일 날 주식 안 열어 하시는 분도 그렇지. 많았어요. 왜 주말에 다 열어 그냥 그리고 대책 공휴일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크리스마스 때 주식시장 열어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 조금 불안불안하죠. 계속 그렇죠. 어제처럼 막 테러 일어나면 또 주식시장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 이제 세상사에 사실 별 관심 없던 뉴스까지도 시장이 관심이 이제 주식 갖게 되면 그렇게 되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그런 게 하나하나 뉴스 보면서 체득하고 이제 이런 이슈가 주식시장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까지 조금씩 이제 경험적으로 쌓으면 그때부터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수익이 좀 나기 시작하면 주식이 재밌어지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분들이 재미를 느끼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 황 팀장님이 앞장서서 좀 띄워 주셔야 되고. 네, 그러고 싶은데 참 주식시장은 어려워요. 진짜 어렵습니다. 네, 어렵죠. 어려우니까 돈 벌기가 쉽지 않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고. 네. 네, 어렵지만 같이 고민하면서 한번 계속 공부해 나가는 그런 시간들 가져보죠.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그럼 곧 이어서 IBK 투자증권 강남센터의 함정남 차장과 함께 또 주식시장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IBK 투자증권 함정남 차장님 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주 만에 뵙는데요. 그동안에 참 많은 변동성이 있었죠, 시장에서. 네. 일단 뭐 디램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 테이퍼링 이슈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직하게 뭐 망연자실이라는 느낌이 들 정도였는데 지난주 시장은 좀 유난히 괴로웠습니다. 첫 번째는 8월은 피해야지라는 준비를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테이퍼링이 어느 정도 녹아든 악재인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삼성전자가 모든 매도를 몸으로 맞아주면서 다른 섹터로서의 매도는 사실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전이되지 않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다 죽는 건 아니구나라는 느낌이었는데 사실 지난주는 그렇지가 않았잖아요. 그렇죠. 제가 납득할 수 없었던 것이 테이퍼링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 과연 그렇다면 은행주는 올랐어야 되지 않냐라는 게 제가 고집을 부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방어주고 뭐고 다 빠졌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뭐 신용 매물을 받기 위한 의지일 수도 있고 어쨌든 한 번에 급락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니 패닉셀은 없다라고 해서 저는 버티거든요. 그런데 지난 주말이 제가 느꼈던 영업직원으로서 느끼는 스트레스가 거의 정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에 뭐라 그랬냐면 오늘 반등일 것 같다. 내가 주말에 밤잠을 좀 설칠 정도로 잘 못 잘 정도 스트레스를 받았으니 대부분 그럴 때가 바닥일 때가 많아서 오늘 장이 좀 세게 올라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왜냐하면 주말에 그 댈러스 연은 총재가 비둘기파적으로 바뀌는 연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월요일은 반드시 반등을 줘야 된다라는 거의 뭐 기도와 같은 뭐 바람이 있었고 다행히 뭐 그런 이슈들이 시장에서 좀 전반적으로 반등이 나와서 지금 뭐 이번 주 증시는 조금 이제 답답했던 숨을 좀 풀어놓는 상황이고 여기서부터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시장이 이제 앞으로 열리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얘기는 앞으로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시는 건가요? 이게 참 오랫동안 이제 자기 투자를 했었으면 제가 이걸 알았을까라는 느낌이 드는데 영업 직원이 고객에게 손실날 종목을 교체하자라고 할 때 정말 살을 도려내는 고통이 있게 되거든요. 애지간한 신뢰가 있지 않으면 이거 말 꺼내기가 어려운데 저는 그걸 하는 주의예요. 한번 시장이 확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면 어떤 변화가 있게 되냐면 종목이 바뀝니다. 아, 그래요? 섹터 업종이 바뀌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던 종목도 그동안에 좋았던 뉴스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느 한 놈 팔 수가 없고 버릴 수가 없는 귀한 자식들이에요. 그렇지만 장이 충격파를 줬다가 이후에 올라갈 땐 시장이 바뀝니다. 내 종목이 거기에 편승할 수 있는 종목인지 아닌 종목인지에 대한 냉정한 분석이, 냉정한 좀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 지금부터 이제 앞으로 열리게 될 장이지 않나 생각해 보네요. 그렇군요. 그러면 앞으로 좀 괜찮아질 어떤 섹터랄까? 흐름? 네. 뭐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시나요? 일단은 단기 반등은 좀 나온 것 같아요. 네. 제가 생각하는 주식시장의 가장 치명적인 악재는 우리나라가 금리 인상을 했다라는 점. 개인적으로 굉장히 섭섭한 이슈지만 전 세계가 긴축을 어떻게든지 늦추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외국에서 봤었을 때는 어떻게든지 긴축을 가장 앞장서서 한 나라가 돼버렸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로 완화하고 그래도 괜찮아라는 것을 어느 시점에 가야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수 자체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본다면 추석 전까지는 뭐 외부적인 잭슨홀 미팅 이후에
또 이런 것들과 뭐 9월에 옵션 만기일 있잖아요. 내만여의 날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그리고 명절 전에는 좀 자금을 회수하고 일단은 보자라는 심리까지 복합적으로 작용돼서 추석 전까지는 조금 흥분을 좀 자제하고 조금 좀 조심스러운 스탠스로서 시장을 보되 그 안에서 조금씩 하나씩 수술을 해나갈 수 있는 포트의 변경 정도는 가능하다라는 전제로 좀 종목들을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어떠한 종목들을 바꿔나가냐는 마지막 타임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번 우리 방송에서 네. 그 수소 인프라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셨었는데 네. 그거와 관련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들어보죠. 지금 이번 주 들어서 수소 관련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좀 네네.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네. 지난번 방송에서 제가 좀 너무 이렇게 좀 뜬구름 잡는 이야기라고 해야 될까요? 두리뭉실하게 했다? 네, 두리뭉실하게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녹화 방송은 제가 방송 경력이 6년인데 녹화 방송은 처음이라서 이게 더 긴장이 돼요. 왜냐하면 라이브 방송은 휘발성이 있어서 지나가면 끝인데 이건 두고두고 보실 수 있는 자료가 되는 방송이니 제가 좀 너무 많은 좀 조심성과 긴장을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수소라는 것을 그냥 편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많은 사람들이 수소라는 것을 전기차와 비교를 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수소차를 가장 먼저 떠오르죠. 그렇죠. 아마 우리가 보여지게 될 가장 피부로 와닿는 것은 수소차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소차 관련주들이 오늘 강하게 움직였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것을 넘어서는 인프라의 최대 수에 수소를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지 않습니까? 수소는 에너지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으로 저는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전기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수소의 시대로 바뀌어가는 것이 이제 글로벌로 시작되는 원년이 올해가 된다라고 보는 것이고, 미국에서 인프라 투자에서 1.3조 통과되는 것은 이제 하원 다음 달 말에 통과가 될 것 같아요. 여기 플러스 3.5조 달러는 이제 그 예산 조정안을 통해서 민주당에서 독자적으로 진행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는 것이 친환경이라는 포인트거든요. 여기에 수소라는 산업 비중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유럽도 수소 경제 뛰어들겠다라고 이미 수백 조를 쓰겠다라고 작년에 선포를 하지 않았습니까? 수소 경제라는 것이 우리가 뛰어드는 이제 원년이 올해라고 보는데 이것이 안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수소가 안 된다라고 했던 이유는 우린 지금 전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디 가도 전기를 공급받게 됩니다. 뭐 어느 카피숍에 가도 핸드폰 전기 충전 다 되잖아요. 그죠? 하지만 수소는 충전할 수가 없어요. 수소차는. 이 인프라가 결국은 돼야지만 되는 건데 이제 이것을 하겠다는 것을 정부가 지금 앞다투어서 나오고 있고 기업들과 손잡아서 가겠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소차 와 비교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수소차를 집중해서 바라보게 된다면 수소차의 단점은 하나였죠. 높은 비용과 충전소가 없다라는 것.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지금 우리 세계가 인프라로 나아가겠다라는 점이니 당연히 여기에 집중을 해서 보셔야 될 텐데 사실 먼 얘기이긴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보여질 정책에 반하시면 안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투자는 정책에 반해서는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이것과 관련된 뉴스들이 지속적인 연속성을 갖고 나오게 될 섹터가 수소다. 그러면은 지금 이 자리에서는 뭐 과거에 전기차 대비해서 수소는 뭐가 떨어진다, 뭐가 안 좋다 이런 이 기억들을 이제는 싹 지워버리셔야 될 때가 지금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네. 우리가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기는 수소차보다는 수소 에너지라는 네. 측면에서 이걸 바라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일단 수소차에 우리가 먼저 집중을 해보자. 일단은 인프라예요. 인프라인데. 그러니까 충전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깔려야 되잖아요. 여기가 전기차처럼. 핵심인데 오늘은 차가 움직였어요. 그게 차 관련된 부품주들이 움직여서 이거는 지금 시장이 소형주 단에서 테마 장세가 유지되고 싶다라는 거거든요. 지수 자체 대형주가 움직이기는 어려우니 하지만 그 안에서 연료 전지라든가 수소연료 전지라든가 그 다음에 인프라 관련된 주들이 틀림없이 기관들은 여기부터 담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테마성 매매만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인프라 관련주들과 그다음에 전기차 관련 부품주들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함께 보셔서 어쨌든 내 포트에서 수소의 비중을 늘려가셔야 되는 전략을 이제부터는 짜셔야 된다, 집중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일단 우리가 이제까지 네. 수소와 관련해서는 좀 이렇게 먼 훗날의 얘기로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사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그래서 지난번에 수소 현대차하고 SK, 포스코, 한화인가요? 그 네. 수소 동맹 그거 했을 때도 그냥 흘려들었는데 네. 이렇게 갑자기 막 전 세계적으로 수소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죠. 근데 수소의 이 수소의 그 시장 크기가 실질적으로 지금 와 있는 건가요? 그거를 어떻게 이렇게 짚어보면서 뭐 에너지가 이렇게 쓸 거 이거를 지금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정부 정책이 앞으로 드라이브가 이쪽으로 걸 것이다라는 점. 그래서 얼마만큼 커져나갈지는 지금 가늠할 수도 없다라는 점. 제가 수소를 보는 탑픽 이슈는 미국에서 인프라 투자 3.5조라는 플러스 알파 인하 투자가 이거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꼈다라는 점. 또 하나는 지난주에 현대 모비스에서 1.3조짜리 수소 연료 전지 공장 짓겠다라는 발표가 있었어요. 아, 맞아요. 저한테는 이 뉴스가 핵심이었어요. 이 에너지라든가 수소차라는 것은 공급자주의예요. 핸드폰도 삼성전자가 만들어주는 폰을 우리가 쓰는 거지, 우리가 어떤 폰을 만들어주세요, 어떤 폰이 더 좋아요라는 것을 선택권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렇죠. 현대 모비스가 그걸 투자하겠다는 것은 앞으로 수소차가 만들어지겠다는 뜻이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수소차가 좋다 나쁘다를 그들은 선택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수소차는 현대차 그룹은 전 세계에서 뚝심을 갖고 수소차를 갖고 온 원탑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가장 하거든요.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도요타하고. 왜냐면요, 2007년도에도 수소차 얘기가 있었어요. 그때 수소차 큰 시장이 온다 막 했었을 때 전 세계가 수소차를 포기했었거든요. 현대차만 끝까지 밀고 나갔었어요. 그래서 넥소를 결국 이제 출시를 하게 됐죠. 그런데 이제 수소 시장이 오면 현대차는 이제 그동안 나는 틀리지 않았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투자, 그 1.3조가, 왜냐하면 예전에 충주 공장은 700억 처음에 투자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증설은 1.3조면은 이거는 얘네가 선택을 했다면 우리가 옳고 그름을 따질 필요가 없이 이제는 여기는 가는 거구나 라는 것으로 해석이 충분히 가능한 이슈가, 핵심 이슈가 저는 모비스 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비스, 현대 모비스라는 네. 그 대기업에서 그렇죠. 이 정도 1조 이상의 돈을 투자할 만큼의 어떤 시장성을 봤다. 네, 돈을 그렇습니다.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봤으니까 그렇습니다. 투자하지. 네. 손해볼 곳에다 돈 투자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자. 손해 볼지 안 볼지 모르죠. 하지만 그들이 선택했으니 미래. 거기에 생태계를 만들고 있는 이 부품단들과 이 연료 전지단, 수소 연료 전지들은 이제는 가는 거구나. 사실 올해 이 여름 시장에서 사석에서 친구들 만나고 그랬거든요. 수소가 이렇게 못 가도 되냐라는 싶을 정도로 작년 유럽에서 계속 얘기가 나왔었는데 너무 못 간다라는 의미가 있었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출발입니다. 오늘이 출발의 캔들로 저는 해석합니다. 그렇다면 네. 수소 관련, 우리가 사실 수소 관련해서는 현대차에서 수소차 만든다 이 정도지 그렇게 크게 관심도 갖지 않았지만 이렇게 부각된 것도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앞으로 관심 가질 기업들이 어디가 있는 건가요? 지금 왜 수소차 관심이 없었냐면 시장은 다 전기차만 봤어요. 그렇죠. 우리 전기차 세상이라고 다 전기차 생각했죠. 세상이니까 전기차 조금 출구 전략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 정도로 수소차가 경쟁력이 가지고 있나요? 아직 그 시장을 뺏어 먹을 건 아닐 것 같아요. 하지만 전기차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랫동안 성장해 갖고 있어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을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는 어느 시점에 자리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수소가 이렇게 간다라고 한다면 수소가 안 됐다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인프라가 없기 때문이에요. 인프라가 없기 때문인데, 충전소. 네, 이것을 만드는 정책들을 앞으로 우리가 함께 논의해 보자라는 것이 미국, 유럽, 우리나라거든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쪽을 볼 수밖에 없겠는데, 기업을 소개해 드리자고 한다면 사실은 좀 방대합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는 피킹 전략이 필요하실 텐데, 현대차는 당연하겠고요. 현대차는 가장 끝에 사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듭니다. 완성차를 갖고 팔아야 되니까 수소차 밸류에이션을
갖고 그 밸류로서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수차는 좀 뒤어야 되겠죠. 현대차는 모비스 좀 복잡해요. 모비스는 복잡합니다. 얘는 투자한 기업이고, 그죠? 투자를 한 기업이니 이것의 과실을 따려면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네. 제철도 수소 관련 기업의 현대그룹 내에서 그래서 전기차 금속 분리판하고 수소 뭐 생산하게 되겠다 이런 비전을 갖고 있고요. 저는 로템을 좀 관심을 갖고 보고 있어요. 이게 계속 오랫동안 남북 경협으로 좀 움직였었는데 최근의 주가는 나는 이제는 경협의 색깔 바꾸고 나의 길로 갈 거야라는 주가 흐름이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수소 충전 인프라 관련된 이제 이런 그런 키워드를 갖고 있는 기업이고요. 현대 글로비스는 이거 이제 물류 체계 하겠다. 수소 운송도 우리도 수소도 뛰어들겠다 해서 현대 그룹 내에서 오랫동안 뚝심을 갖고 지켜온 만큼 그룹들이 다 손을 잡고 여기에 좀 뛰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지난주에 하다 말았던 종목이 이제 효성중공업인데 제가 인프라 투자하면은 전통 굴뚝주들에 대한 기본적인 수혜가 있을 거라고 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유가가 좀 한번 꺾였어요. 이 부분이 좀 복잡해졌습니다. 중동 지역이 좀 많이 복잡해지지 않을까? 즉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것이 유가의 급등으로 나올지 급락으로 나올지 제가 지금 해석을 좀 못하겠는 좀 상황인데 어쨌든 이런 글로벌 인프라 투자가 진행이 될 때 어쨌든 이런 효성중공을 갖고 있는 전력 인프라도 당연히 좀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좀 하는 것이 기본적이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쪽에 대한 기본 투자가 없었기 때문에 미국이 오랫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이 인프라 투자였는데 미국 인프라 투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는 밀려 나오는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기대감, 기본업도 좀 좋아질 텐데 효성중공업이 상반기에 수소 충전소 300억 수주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것이 앞으로는 정부 보조금도 이제 늘어날 수 있어요. 수소와 관련해서. 그렇죠. 수소 충전소가. 근데 이제 독일의 린데그룹과 손잡고 2023년까지 울산에 액화수소 공장을 설립하겠다라고 해요. 수소를 하면은 이제 운송을 하든 저장을 하든 액화 시켜놓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공장을 독일의 가스 기업과 함께 한다라고 하니 이것은 저는 수소의 핵심이 유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유럽 인프라의 핵심이 수소인데 이거 독일 기업과 미리 손잡아 놓고 미리 투자를 한 기업이 효성중공업이다. 그래서 오늘 주가 흐름 최근에 좋았습니다. 여기에 수소 탱크, 그다음에 액화수소 충전소, 뭐 당연하겠죠. 수소 그 공장을 설립한다라고 하니 그래서 이 수소 인프라가 먼저 돼야 된다. 그럼 충전소 할 때 이 수소 공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수소를 뽑아내는 공장. 이것에 우선적으로 인프라와 관련된 키워드를 아주 잘 갖고 있는 기업이 효성중공업이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또 하나 가스공사 얘기하다 말았죠. 가스공사가 이게 조금 복잡하긴 해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가스를 이제 배관망을 설치한다. 그래서 얘네가 2030년까지 700km 가스 배관망을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네. 조금 긴 얘기이긴 합니다. 그런데 수소 생산 시설을 이제 전국에 25개 설치하겠다라는 비전을 함께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이 한국가스공사의 플러스 알파로 전통 유틸리티 기업 중에 이제 이것을 사신다면 가스공사는 하나 담아볼 만합니다. 근데 이쪽 기업이 워낙 무거워요. 대부분으로 유틸 기업도 되게 무겁잖아요. 그런데 무겁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본 게 제가 한전산업 움직이는 거 보고 그게 소형 원전이랑 엮이면서 주가가 그렇죠. 급등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 번의 기회는 올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완전 안전한 좀 묵직한 종목을 좋아하시는 제 손님 중에 있으세요. 이렇게 유틸리티 막 이런 종목만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에게는 제가 적극적으로 포트를 가장 많이 담는 게 이제 한국가스공사입니다. 그 플러스 알파로 갖고 가는 것이 수소경제다.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한국가스공사에는 이 배관 파이프 있잖아요. 이제 요것을 이용해서 수소 운송과 관련된 배송과 관련된 일을 가스공사는 이제 이어갈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 외에 이제 종목들 지금 종목 계속 말씀드리면 되나요? 네. 중간에 끊어가나요? 계속 네. 얘기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네. 수소라는 인프라. 테마가 네. 형성되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기업들이 계속 떠오를 수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가장 그 인프라에 집중하는 효성중공업 같은 것들이 수혜를 가장 크게 받을 것이다 이거잖아요. 일단은 기관들의 생각도 그렇고 저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움직일 때 종목은 테마성으로 자동차 부품주도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포트를 다 짜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이라는 건 결국 수소차와 관련된 부품을 생산하는 그렇죠. 부품 네, 회사들. 맞습니다. 네.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현대로템인 거고요. 네. 그래서 그걸 이렇게 좀 종목별로 좀 섹터별로 네. 뽑아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네. 한번 설명해 기본적인 인프라는 이제 효성중공업과 이제 한국가스공사를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충전소를 세운다라고 하면은 이제 충전소를 몇 개를 해서 유럽에서는 지금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300km마다 충전소를 무조건 세우겠다. 우리나라도 이 정책이 바로 나와야 되는 이게 현실의 정책입니다. 앞으로 나와야 될 정책이 이거거든요. 수소 충전소를 몇 개까지 늘리겠다라는 것이 앞으로 나와야 될 수소 경제를 미는 정책일 텐데 이 충전소 관련된 게 EM코리아라는 소형주예요. 지금 중소형주 트레이딩 하신다면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될 텐데 자회사 이제 EM솔루션을 통해서 이제 그 수소 충전소 사업을 실제로 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점유율이 높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요것뿐만이 아니라 수전의 수소 충전소 기술은 국내에서 좀 독보적인 역량을 갖고 있다. 이 수전의 수소라는 게 제가 어떤 건지는 잘 몰라. 이걸 막 설명해 드리는 것은 너무 깊은 이야기일 것 같고 어쨌든 자회사를 통해서 우리나라 수소 충전소를 하고 있는 기업이 EM코리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상암에 수소 스테이션을 갖고 있는 에코바이오라는 기업입니다. 메리가스를 이용해서 어떻게 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 기업이 하는 일인데 그것은 결국 친환경이랑 다 연결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암의 수소 스테이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돼서 수소 충전소와 엮여서 오늘 주가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그래서 수소 인프라로 볼 수 있는 굵직한 대형주단 효성중공업, 한국가스공사, 소형주 안에서는 이제 EM코리아, 에코바이오 뭐 이런 종목들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수소 테마와 관련해서 앞으로 좀 스터디를 할 만한 네. 주식 회사들이라고 이제 좀 생각하면 되고요. 이 가운데서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네. 가장 좀 성장성이랄까 아니면 가장 수혜를 크게 받을 만한 곳으로 네. 좀 탑픽으로 꼽는 게 있다면 어디예요? 그 다음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여기는 인프라는 포함이 안 됐어요. 이거는 장기 투자 고객들을 위주로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거는 계속 가져갈 전략이에요. 성중공업이랑 가스 종목, 제가 한국가스공사는 EM코리아랑 에코바이오 트레이딩 할 겁니다. 자, 지금 핵심 전략은 전지예요. 전기차 할 때 결국은 배터리지 않습니까? 수소 전지가 네. 우리 수소를 배터리 그렇죠. 전기 배터리처럼 SDI LG화학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수소에는 두산퓨얼셀과 S퓨얼셀이 있잖아요. 수소전지. 이것은 이제 어쨌든 수소 에너지를 만들면 이것을 저장해 놔야 된다라는 이슈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투자하겠다는 게 이제 모비스이기도 하고 지금 현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주가에서는 대표적인 것이 두산퓨얼셀, S퓨얼셀. 그냥 유튜브니까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S퓨얼셀 스트롱바이 차트입니다. 이거 진짜로. 차트로만 제가 보고 말씀드리면 차트 떠네요. 네. 스트롱바이 차트. 이거 두산퓨얼셀 오늘 많이 상승했네요. 네. 뭐 상승했는데 이 상승이 뭐 끝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급 한번 뭐 여러분들 다 뭐 오늘 이번 주말에는 모든 이제 뭐 방송들이 다 두산퓨얼셀, S퓨얼셀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두 종목은 스트롱바이인데 저만 스트롱바이가 아닌 것 같아요. 기관들과 외국인들도 오늘 어마어마무시한 물량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좀 비싸다는 듯 하더라도 전지가 안 갈 수 없어요. 근데 제가 고민이 되는 게 정말 비쌉니다. 주가는. 네, 그런데 이 시장이 업황이 간다라고 한다면 정말 비쌀 때 사 성장주라는 것은 정말 비쌀 때 사서 실적 나올 때 파는 거예요. 언제나 저 성장주는 그렇게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진짜 비싸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매수를 하셨다가 와 어마어마한 수준 나와서 앞으로 이 자리에서 내 수익이 많이 났는데 이 자리에서 더블 더 날 수 있어 라는 느낌이 들 때부터 분할 매도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지금은 매수. 왜냐하면 우리 비싸지만 이 섹터 내에서 기관들과 외국인이 담을 수 있는 종목은 되게 한정적이에요. 그 중에, 왜냐하면 그들은 이 소형주를 담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 안에서 우선적으로 담아갈 게 이 두 종목이다. 그래서 전지주로서의 탁필로서는 두산퓨얼셀과 S퓨얼셀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말씀드린 김에 이제 자동차 부품까지도 가볼게요. 이제 수소차도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이것을 왜 하냐. 결국 수소차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완성차가 핵심이기 때문에 거기에 수소차가 굉장히 미래에 뭔 얘기냐? 천만의 말씀. 우리 지금 길에 수소차 넥소라는 차가 다니고 있어요. 그렇죠. 충전소만 설치가 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수소 전지에 들어가는 부품이 아무래도 중요하겠죠. 제가 개인적으로 탑픽으로 보는 것은 이것에 대한 분리막인데 이 엠브레인이라고 해가지고 이 분리막 기술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독보적인 기업이 이제 그 상하프론테크가 여기에 좀 독보적인 기술에 대한 그 미래 성장성을 갖고 있는 기업이 요 기업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멤브레인이 굉장히 중요한데 요것에 대한 키워드를 상하프론테크가 잘 갖고 있다라는 점. 뭐 이제 수소가 시작하는 것처럼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주가가 움직이는 것은 수소차라는 키워드를 갖고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는 지금 아무래도 수소차로서 갈 수 있는 것이 눈에 선뜻 보이지 않으니 기존에 있었던 자동차 부품주들 중에서 이것이 이제 전기차도 엮여 있는데 수소차도 함께 엮여 있는 기업들이 오늘 좀 탄력들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서 이 종목들 오늘 주가를 보니 이 안에서는 단기 트레이딩 해법은 꾸준히 나올 것이다. 그럼 전통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모토닉, 모토닉 오늘 뉴스가 있었죠. 현대차에 납품하겠다. 동아화성, 동원시스템즈, 평화산업, 세종공업, 인지콜트로스 뭐 이런 종목들 자동차 전통 부품주 안에서 왜냐하면 이 종목들은 주가가 고평가라는 느낌이 안 들어요. PBR로 봤을 때 주가가 싸거든요. 그래서 트레이딩 하기에 좀 심리적 부담감이 굉장히 낮은 영역들이 있는 종목들이 많아서 이 안에서는 트레이딩을 해볼 수 있는 시장이 열렸다라고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신 뭐 가스공사나 효성중공업 같은 거는 장기 투자용으로 좀 생각하고 네. 지금 뭐 퓨어셀 같은 두산 네. 퓨어셀 그다음에 SPO셀 이런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신 뭐 이런 상하프롬테크 이런 종목들은 단기 트레이딩 개념으로 좀 네. 보자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네, 하여튼 분명한 건 지금 수소와 관련해서 이게 참 좀 늦었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네. 사실 왜 이제? 예. 왜 작년에 우리 그 니콜라 이슈 나왔을 때도 아니 현대차가 훨씬 더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니콜라가 이 정도 평가를 받을 정도인데 왜 현대차는 못 받았지? 뭐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이 네. 수소가 결국 이게 이제 미국 정부부터 유럽 그다음에 한국도 그렇죠. 그렇고 정부 차원에서 수소에 대한 에너지 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렇죠. 그때 니콜라는 사실 고평가이긴 했었죠. 그렇죠. 그걸 네. 따라가기는 좀 부담스러웠는데 벤츠에서 뭐 승용차 포기한다 그랬는데 승용차를 포기한 거지 상용차 트럭 버스는 계속 가는 겁니다. 지금 이쪽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거기 때문에 뭐 수소차는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초입 단계다라고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한번 좀 해볼까요? 네. 일단 잭슨홀 미팅 뭐 오늘 저녁에 뭐 새벽에 이제 발표가 있겠죠. 파월 의장 뭐 별건 없을 거란 얘기가 네네. 이제 시장 대부분의 그 컨센서스인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리스크 변동성을 일으킬 만한 리스크는 다 끝났다 이렇게 보시나요? 사실 이제 이거는 제가 갖고 있는 상상을 그냥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망을 얘기하는 거니 어쨌든 그 댈러스 연준 총재의 발언으로 해서 우리가 증시가 반등을 줬다면 지금 댈러스 연준 총재가 다시 매파적 발언을 했어요. 10월부터는 테이퍼링 해도 된다. 연준 총재가 이래도 되나요? 이건 좀 서로 아닌 것 간보기 같은데. 하는 것 같아. 시장. 네. 예. 이것이 공화당 측면에서는 이 테이퍼링을 빨리 해야 된다고 압박을 하는 것이 이 3.5조 달러에 대한 좀 태클을 걸고 싶어서 이것에 대해서 자극시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댈러스 연준 총재가 마음을 바꿨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인프라 법안이 통과돼야 된다라는 것이 이는 맞다라고 판단을 했구나. 라고 저는 시장을 샜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부터는 인프라를 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조금 시장이 막 그렇게 급락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번 맞아봤기 때문에. 하지만 시장이 막 썩 재미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단기 조정이 한 번은 나올 대로 나왔고 잭슨홀 미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호학제가 양쪽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요. 그 얘기 알고 있었어. 뭐 파월이 좀 비둘기적으로 얘기한다 하더라면 물론 시장이 좋겠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렇지만 그 또한 알고 있었고 그것이 내 종목에 좀 긍정적으로 반응하기에는 조금 추석 연휴 전까지 개인 투자자가 이렇게 좀 주식을 편안하게 담기는 조금 쉽지 않다. 그럼 극단적인 테마성 트레이딩 매매는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결국은 9월 옵션 만기일과 이제 추석 명절까지는 조금 조심하게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뭐 좀 시원한 해법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테마는 재밌을 겁니다. 중소형 주단에서는 트레이딩 충분히 해볼 수 있으라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주린이들 그
우량주, 수출주, 대형주 들고 있는 분들은 또 인내의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다. 네. 이런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일단 옵션 만기일도 있고요. 그다음에 FOMC 회의.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것들에 의해서 변동성이 생길 수 있으니 네. 현금 보유를 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현금 보유 비율을 몇 % 정도로 보세요? 지금 제 기준에서 이제 20%인데 20%. 지금 제 기준에서는 20%인데 트레이딩 할 수 제가 굉장히 좀 겁이 많게 트레이딩을 해가지고 일부 종목 중에 현금과 진비 없는 종목을 항상 저는 깔고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서 20%니 그거는 이제 뭐 여러분의 선택에 맡기겠지만 20%라는 것이 죽어도 주식을 안 살 거야라는 20%가 아닙니다.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전제로서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20, 30%라고 좀 시장을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장이 앞으로는 극단적인 테마장이 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은근슬쩍 말씀드렸지만 우린 내년에 대선이 있는데 아직 공약이라는 것이 안 나왔거든요. 뭐가 나올지 모르지만 공약이 나오기 시작하면 시장 다른 거 관심 없어요. 그렇죠. 투자자들이 거기에 극단적 쏠림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추석 전에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또는 추석 후에는 그거 트레이딩 하지라고 하는 뭐 전략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염두, 시장의 수급, 개인 투자자의 영향이 강화되어 있는 시장에서 시장의 수급이 이후에 그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있으니 만약에 공약이 발표가 된다고 한다면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꼭 체크해야겠다라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사실 그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저도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이게 한국 시장에서는 대선 때마다 발생하는 어떤 현실의 문제니까 네. 그러니까 그나마 좀 좁힌다고 하면 정책 관련주 네, 이렇게 그렇죠. 좀 표현하는 네, 게 좋겠죠. 네, 그렇죠. 정치인과 관련된 테마가 아니라 그렇죠. 정책과 그거는 관련된 인물주들은 다 했습니다. 작년과 올해 초에 이미 어마어마한 급등을 다 보여줬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그러한 급등락을 통해 급등으로 끝난 게 아니라 급등한 그렇죠. 후에 급락을 다 하니까 맞았죠 지금. 많은 분들이 거기에 피해를 입은 분들이 참 많단 말이죠. 그 돈 벌기 위해서 그렇죠. 들어갔다가 인물주는 지금은 힘듭니다.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면 그 인물주에 갈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실제로 일부 종목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인물주 새롭게 보수축 진영에서 새로운 다크호스로서 움직이는 새로운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인물주 투자는 매우 짧을 것이고요. 이제는 인물주는 아닙니다. 워낙 작년에 어마어마한 제 친한 동생이 차 뽑았습니다. 그래서 너네 벌써 샀냐? 그때 놀렸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큰 수익 나서 그래 인물주는 이제는 그 친구 팔고 나올 때 야 이제는 좀 인물주는 좀 조심해야 될 영역까지 오지 않았나. 이제부터는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정책으로 나올지 저는 수소액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지금 우리 조심스럽게 현재 나와 있는 거는 소형 원전에 대한 이야기.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대선 테마 관련주 하면 가장 건설주 아파트 네. 계속 지어야 되는 공약은 누구나 다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가장 이 컨센서스가 돼 있는 거는 건설주 아닌가 싶어요. 건설주는 시장이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죠. 알고 있어서 근데 그래도 충분히 지금 매력도는 저는 갖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정 많이 받았잖아요. 네, 그 부분이 저는 매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빠진 만큼 빠졌어요. 이게 그래갖고 이제는 왜냐하면 이게 이전에 한번 올라갔었을 때는 6월달에 올라갔었을 때는 나올 거야. 왜냐하면 이제 집값이 워낙 올랐고 여기에 대한 반감들이 전 국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약이 몇만 원 공급하겠다. 근데 집만 공급해서는 안 될 거예요. 어떤 지역 환경, 지역 개발을 동시에 가져가겠다라고 반드시 같이 나와야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대대적인 이슈가 만약에 나온 게 된다면 중소형 건설주와 이제 주택 쪽 관련된 뭐 건자재라든가 이쪽 정말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 그냥 담아봐도 되지 않나? 뭐 하츠라든가 KCC 건설, 뭐 IS 동서 이건 추천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제가 눈으로 보여지는 종목들 진짜 많이 빠졌다라고 옆에 친구들에게 얘기하는 종목이고 중소형 건설주들도 뭐 거의 신용 반대 나올 정도까지로 많이 빠져 있는 영역이지 않나? 지금은 이제 좀 매수 부담이 없던 영역이다. 여기에 또 하나가 원전이에요. 원전은 공약으로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릅니다. 이 셋 다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릅니다. 모르죠. 다 모르는 이야기인데 원전은 이 정권에 대한 심판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현 정권이 했던 1호가 원자력이었는데 탈원전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탈원전이 문제였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전 세계가 탈원전을 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안타까운 점은 작년 초부터 다 돌아섰어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그 텍소노미인가요? 텍소노미인가? 죄송합니다. 이 단어가 정확하게 기억이 모르겠는데 좀 잘 모르겠어요. 이 친환경과 관련된 기본 사업 5개, 5대 사업에 2가지를 포함시킨다 해서 원전을 지금 포함시켜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해보니 어려움이 있었던 거군요. 진정한 친환경은 원전입니다. 문제는 이게 하나 터지면은 큰 위험이라는 건데 비행기 사고 나서 사고 나면 다 죽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비행기를 안 탈 수 있나요? 비행기 사고로 사망자 수보다 모기로 죽는 사람이 더 많은데. 그래서 이거는 제가 너무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게 아니더라도 SMR 소형 모듈 원전이라는 것 때문에 한번 주가가 큰 상승을 보였다가 이제는 사실 우리나라가 원전에 대한 강국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수주를 주려고 했는데 우리는 포기해버렸는데 수주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원전에 대한 새로운 도약을 하겠다는 공약이 아니더라도 좀 소형 원전의 자체적인 매력만으로도 친환경이라는 키포인트, 키워드 안에 원전이라는 것도 하나 포함될 수 있지 않을까는 지금 그냥 예상 추측하면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런 관점으로 지켜볼 수 있는 섹터이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네. 혹시 건설주 가운데서 네. 탑픽을 보는 곳이 있나요? 왜냐하면 네. 저도 이제 건설주 애널리스트들 많이 만나봤지만 여러 명 이야기를 해보니 보통 이제 GS 건설을 탑픽으로 보는 곳이 많아요. 지난 번에는 몇 개월 전에는 현대건설 이렇게 하다가 요즘은 GS건설 얘기하는데 문제는 지금 우리 시장 자체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각광을 받는 시장이잖아요. 네. 움직이기도 쉽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 섹터 내에서도 대형주를 봐야 되냐 아니면 중소형주에서 탑픽을 선택해야 되냐 이게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거는 조금 본인의 성향을 조금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주의 탑픽에서는 일단 현대건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형 건설주 안에서 다 끼고 있잖아요. 아파트부터 플랜트라든가 그다음에 정부 정책 속에서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아직은 모르겠지만 북한과 관련된 반전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면 현대건설은 거기에 또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고 플러스로는 이제 현대 엔지니어링이 상장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현대 오일뱅크도 이번에 참 얼마 전에 수소 관련된 투자 발표가 있었죠. 현대 오일뱅크라고 한다면 현대 중공업 지주, 현대 엔지니어링 상장을 플러스 알파로 기대를 갖고 간다면 현대 중공업도 좀 빠질 만큼 빠진 자리지 않나라는 생각을 들어서 이 안에 플러스 알파로서는 현대 중공업을 좀 대장주로 보고 저는 건설주 안에서는 이걸 보는데 실제로 이제 이런 우리나라 정책과 관련되라고 한다면 철저하게 소형주로 가셔야죠. 네, 소형주는 한 20개 불러드릴 수 있는데 그건 좀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럼 소형주들 가운데서 건설주, 소형주들 가운데서 가장 저평가돼 있다라고 판단하는 그 주식이 좋을까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낙폭과대주, 저평가주 이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 추세가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좀 살아있는? 지금 제가 보는 종목들은 대부분 다 깨져 있어요. 그래서 좀 탄력이 좋았던 종목이 제가 지금 이게 HTS가 지금 잠깐 멈췄는데 제가 그냥 갖고 있는 기억으로 그냥 썰을 푼다면 일성건설이라는 놈이 주가 탄력이 좀 좋았었고 얼마 전에 여수남해 타당성 통과됐거든요. 그 뉴스 보셨나요? 여수남해 해저 터널을 뚫겠다라는 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말도 안 돼 그랬었는데 이번에 타당성이 통과됐어요. 이상하게 지금 아래 지역에 있는 것에 대해서 타당성 통과가 굉장히 관대합니다. 가덕도도 예타 면제됐었잖아요. 예비 타당성 통과가 됐거든요. 지방이. 네, 이게 면제될 정도로 이렇게 확실하게 밀어붙일 수 있다고? 근데 지금 여수남해 해저 터널을 한다라는 게 그러면 이게 1시간 넘게 걸리는 거리가 20분이면 간다고 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 시너지들도 많이 있겠죠. 근데 이것이 타당성 통과가 됐으니 이것도 공약도 다시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때 움직였던 것은 KT 서브마린이나 해저 터널은 특수건설이라는 종목이 있었고 그 외에 이제 예전에 어떠한 후보로서 이제 가능성 있는 한 분이 지역 개발을 내가 활성화하겠다라는 걸 했었어요. 지역
개발, 그래서 도심 지역 재개발 뭐 이런 것들을 하겠다고 했었을 때 그때 강하게 움직였었던 대장주로 있었던 것이 자연과 환경이었고 그 다음에 이화 공영, 뭐 3호 개발 이런 종목들이 그 풀 안에 있었다 해서 과거에 이런 움직임들이 있었다라는 점을 그래서 지금은 뭐가 움직일 겁니다 이런 것보다는 이런 뉴스에 이런 종목들이 반응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네. 하여튼 그 관련된 주도를 보면서 네. 하여튼 뭐 나름대로 그럼 결정을 해야겠네요. 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그 뉴스가 나오면 네, 그렇죠. 저평가주를 찾을 것이냐, 네네. 낙고가대주를 찾을 것이냐, 아니면 이런 뉴스가 처음 나왔을 때 강하게 움직이는 주식을 대장주로 보고 들어갈 것이냐. 무조건 대장주 잡으셔야죠. 다른 거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무조건. 일단은 미리 예측하고 사는 것보다는 네. 뉴스가 나온 후에 대응 관점에서 들어가는 네네. 게 좋다. 이렇게 네. 보시는 거군요. 네. 자, 그럼 이번엔 리오프닝 관련주 한번 볼까요? 네. 지금 아시아나 항공 상승세 괜찮았죠? 네. 이게 지금 미국에서도 이거 위드 네. 코로나, 네네. 한국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리오프닝주가 다시 각광을 받기 시작하고 있는데 네네. 예, 관련된 이야기 좀 해주시죠. 그냥 지금 담아두시면 제가 작년 추석 전에 여행주만 사놓고 추석 명절을 보냈었거든요. 아, 근데 지금 똑같습니다. 지금 산다면 여행주. 일단은 탑픽이 여행주. 아시아나항공은 탄력을 한번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대한항공도 좋을 건데 인수를 했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독점기업이 됐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독이 든 성배를 마신 거냐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 그 당시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항공주가 좋아진다는 것에 대해서 탄력도를 좀 높여서 고수익을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아시아나항공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항공주가 좀 불편하다 싶으시면 여행주는 가장 무난한 자리에 지금 조금 며칠 올라왔는데 이것을 부담스러워하실 자리는 아닌 거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여행주라고 하면 우리 그 뭐랄까 지금 실적 자체가 없기 때문에 네. 상당히 최악이죠. 돈을 까먹고 네. 조금 기본적으로 재무 상황이 어렵지 않냐, 네. 불안하지 않냐 이런 얘기가 많거든요. 그리고 또 주가는 많이 올랐고. 조금 얘네들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증자 한 번 할래나? 막 이런 걱정이 그렇죠. 솔직히 없지 않아 있어요. 이건 네. 모르겠어요. 근데 증자한다면 증자를 받으시고 그 이후까지 끝까지 들고 오겠다는 좀 마음을 굳게 먹으신다면 아니면 좀 포트를 좀 여러 개 좀 놓는 방법도 있겠죠. 좀 나누어서. 아, 여행주 자체를 여러 개로. 네네. 왜냐하면 다 똑같이 움직일 테니까. 여행주를 왜 갖고 계셔야 되냐면요. 슬픈 이야기지만 구조조정 이후에 남은 기업이 그 시장을 독점합니다. 예전에 PCB가 그랬어요. FPCBC가 우리나라가 2012년, 13년도에 막 여기저기서 다 했었거든요. 근데 공급 과잉이 돼버려가지고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남은 기업이 인터플렉스랑 BH였거든요. 그때 제가 바라본 인터플렉스가 그냥 제가 눈 보는 과정에서 7배 나는 거를 라이브로 지켜봤기 때문에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여행사들이 다 문을 닫았습니다. 남은 기업이 살아난 기업이 이 시장을 독점하게 될 텐데 위드코리아라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는 이것을 감기처럼 대응하면서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비행기 티켓 값이 엄청 오를 거예요. 그렇죠. 과거에 골프 여행이 100만 원이었으면 지금 300만 원이 넘을 겁니다. 모든 인스타는 여행 사진으로 도배가 될 거예요. 그 표마저도 300만 원, 400만 원 하는 표를 구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행주들은 이제 리오프닝이 되면 이전에 없었던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탑픽 섹터이기 때문에 뭐 뉴스가 도배가 되는 시대가 있고 그때 가서 매도하신다라고 생각하시고 지금은 여행주는 조금 뭐 내년 내년 여름까지 좀 충분히 들고 뭐 그 안에 뭐 폭발하면은 뭐 1000번 수세를 뽑아낼 수도 있겠죠. 작년 추석 전에 여행주 가져갔는데 이번 주도 추석 전에 여행주 담아가는 전략 유효하리라. 참 코로나가 지금 생각해보니 여기까지 올지 몰랐네요. 그때 그렇죠. 제가 작년 말 내년 봄에는 끝날 겁니다 라는 말씀으로 드렸는데 결국 올해 여기까지 오네요. 참 가슴이 아픕니다. 네. 그러면 그 여행주들 가운데서 네. 또 질문 드릴 수밖에 없는 게 탑픽으로 보는 게 어떤 종목이세요? 이거는 진짜 탑픽이 없어요. 다 그래요? 똑같이 봅니다. 네. 그러면 왜냐하면 우리 보통 뭐 참 좋은 여행사니 하나투어니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 모두투어니 이런 주식들 가운데서 지금 현금 보유가 네. 현금 보유 비율이 그나마 있는 곳을 선택하자라는 이야기가 있고 네.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네.
뭐 그 여행주를 고르는 기준 같은 거는 어떠세요? 저도 그랬었어요. 그래서 어떤 종목을 골랐는데 전혀 무의미합니다. 아, 의미가 없다. 왜냐면 이거는 시장 뭐 네, 시장에서 네. 원하는 대로 가는 거니까. 네. 현금 비율이 있다고 해서 지금 증자를 안 한다. 이런 가능성을 얘기해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재무적으로 되게 어려운 거죠, 다. 그렇죠. 근데 레드캡 투어가 아마 그 렌터카 사업을 같이 하고 있어서 걔네는 이 힘들었던 시장에서 그쪽에서 좀 수혜를 받은 실적적으로 안전판을 깔고 간 게 좀 있어요. 왜냐하면 렌트카 시장 엄청 올랐었잖아요. 올여름에. 그 제주도 렌트카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러니 다른 것보다 좀 덜 아픈 기업이겠네라는 추측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다른 쪽 사업에서 현금 파이프라인을 하나 그렇죠. 가지고 있어서 네네. 뭔가 그 버틸 수 있는 네네. 예, 현금이 만들어지는 네. 예, 그런 기업이 어디가 있는가 한번 뭐 지금 네. 레드캡투어를 하나 예로 말씀하셨지만 그런 기업들이 어디가 있는지 한번 네. 살펴보면 되겠네요.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쭉 시장을 살펴봤지만 참 이게 불확실해요. 9월달 네. 옵션 만기일, 내마녀의 날, 그 다음에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 뭐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살아남을 것이냐. 왜냐하면 주식시장에서 잘못 삐끗하는 순간 사실 어렵잖아요, 많이. 네, 맞습니다. 그동안 벌었던 행복감에 대한 이것이 다 이렇게 그렇죠.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느낌을 받기 인생 뭐 때문에 실패하시는 분들도 많죠. 그렇습니다. B2 그래서 엄청 크게 레버리지 쓰시는 분들은. 전략을 세우는 습관을 좀 가지셔야 된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장에 대한 이런 시그널이 뜬다면 나는 이렇게 대응을 해야지라는 마음을 미리 먹고 있으면 그 시장이 떴었을 때 그런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서 누구 말 듣고 이게 진짜 이렇게 좋아지는구나 라는 선택을 하다 보면 그 누군가의 한 번의 오판에 저는 계속 이렇게 계속 남 핑계만 들 수밖에 없으니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주식시장이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머릿속에 세워두는 것이 공부거든요.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거잖아요. 공부하실 그렇죠. 목적으로. 그래서 누구 말이 맞기 때문에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참 저는 이 방송이 참 그런 방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나리오를 이런 시그널이 뜬다면 이런 의미가 있겠구나. 그러면 나는 이런 시그널이 뜬다면 나는 이렇게 대응을 해야지라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실제로 그 시장이 올 때 대응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 우리 앞두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보면 네. 지금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상 일단 한 번 했지만 네. 연내에 한 번 더 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지금 계속 완화적 스탠스를 보여주는 거에 따라서 안정될 수도 있고 그러지 않으면 이주열 총재가 또 한 번 할 거야. 네. 좀 텀이 그러니까 또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이런 분위기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네네. 시나리오들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네네네, 그렇죠. 테이퍼링이 그 FOMC 회의에서 11월 달에 하겠다. 네네. 아니면 내년 뭐 2월 달에 하겠다. 네. 그런 어떤 결정이 그렇죠. 내려졌을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죠. 그리고 그때도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어떻게 이것이 대응이거든요. 근데 가만히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빠지면 팔아야지. 이거는 대응이 아닙니다. 지금 다음 주 옵션 만기일이 있는데 그 전에 이런 시그널이 뜬다면 난 요때쯤 가서 요렇게 주가가 움직인다면 요 종목을 요걸로 바꿔놔야지. 뭐 금리 인상이 된다? 주식시장이 다 나빠지면 은행주 사면 되잖아요. 은행주는 수익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전략들을 이런 일이 시장에 반응이 된다면 나는 그때는 이런 선택에 대한 여유를 마음속에 먹고 있으면 그래야 그 시장에 왔었을 때 그 액션을 취할 수 있게 된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그러한 시나리오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게 또 실력을 키우는 방법이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방송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시기적절하게 네. 한 발 앞서서 한번 짚어보는 네.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본인이 세우신 전략과 또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전략과 한번 비교하시면서 또 궤도 수정하실 수도 있고 하여튼 중요한 건 내 스스로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야지 남들이 시키는 대로 갔다가는 뭐 모르잖아요. 좌표를.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이렇게 함께 해주신 함정남 차장님께 오늘 감사드립니다. 다 준비하고 지금 풍력 얘기를 못했습니다. 하고 싶었던 이야기인데 네. 다음 시간에 중소형 건설주를 치고 오셔서 다음 시간에 풍력 이야기를 한번 싹 좀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를 그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풍력 관련 한번 이야기 해보죠. 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주말 금요일 시장이 좀 불안할 때 아까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말이 좀 불안하실 것 같아요. 그러나 일단 다 잊으시고요. 우리가 뭐 불안해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하나도 없잖아요. 좋아질 거는. 단지 이런 시장에서 내가 세운 투자의 원칙 있는가, 그리고 내가 그대로 한번 실행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고 편안한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